2차 전지에는 공매도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따라붙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날 11월 5일 그리고 한 11월 19일 요 짧은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이 많은 공매도가 한 9%나 확 줄었습니다. 공매도를 친 세력도 지금이 바닥이구나. 공매도는 주가가 가장 낮을 때 사서 갚아야 수익을 내니까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도 바닥으로 본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IMF 때 기업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서 25년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고요.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상승한다면 상승 모멘텀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국내 시장이 워낙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도 보게 되면 상승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사실 눈에 안 보이죠. 어떤 게 상승을 할지. 하지만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다른 것보다는 주식이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요게 12개월 선행 PER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8.2배로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낮습니다. 8.2배로. 즉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21.9배로 우리보다도 2배 이상 고평가고요. 그래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럴 경우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다 수익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12개월 선행 PER이 기존 5년 박스권 딱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 즉 그만큼 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시장이 흔들릴 때 차근차근 매수를 해놓으면 결국 시장이 제자리 밸류에이션을 찾으면서 수익이 나고요. 이건 가격적인 측면이고 이거 외에 정말 우리가 사실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상승을 하는데 그 모멘텀 그건 내년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이제 내년 1월 20일이면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보게 되면 트럼프가 취임 후에 바로 약달러로 확 움직였거든요.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우리는 시장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2기는 바로 약세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그건 1기 때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쳤고 펼칠 때마다 달러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이해를 하게 되면 내년 어느 타이밍에 주식을 매수할지 그것까지 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트럼프 1기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취임 후에 달러 약세, 10년물 국채 다 약세로 갔습니다. 즉 2017년도 우리 시장 보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환경이 좋았어. 하지만 언제부터 어려워졌나? 보게 되면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발표하고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대중국 무역 제재지요. 미중 관세를 확 중국에 부여하면서부터 달러도 강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1기 때 정말 관세도 확 부과하고 감세 정책도 펼치는 걸 봤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움직이죠. 그래서 트럼프 랠리를 자세히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 달러도 강세로 갔습니다. 즉 미리 관세 높일 걸 보고 돈들어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막상 시행이 돼버리면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가고 국채금리는 다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죠. 과거도 보게 되면 시행을 했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확 상승을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는 다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달러도 약세로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꺾이는 게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세나 감세 법을 시행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과거 이때 정말 환율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위안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시장은 위안화하고 정말 연동이 되고 과거에는 미중 분쟁으로 위안화가 약세로 갔거든요. 보면 중국에게 관세를 확 하고부터는 위안화가 15% 정말 약세로 확 움직였습니다. 이때 보면 옆에 있는 우리 원화도 같이 약세로 갔고요. 반대로 달러는 12% 강세로 갔습니다. 그래서 확 움직였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미리 환율이나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달러로 본다면 트럼프 랠리로 현재 7%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승을 했다는 거죠. 과거로 보면 뭐 한 5% 정도 더 상승할 수 있겠다 보지만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린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한 20% 넘어갔고요. 하지만 지금은 한 10%대 초반으로 확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안화 약세가 뭐 과거처럼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되는 측면이 높다. 그러면 관세 매기고 위안화 보면 위안화가 약세로 확 갔지만 뒤에서 보면 다시 위안화가 강세로 왔죠. 그래서 이렇게 강세로 위안화가 강세로 갔다는 것은 우리 원화도 강세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 시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어떤 토대로 봤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그리고 취임 초에 힘이 가장 셀 때 공격적으로 감세 정책도 펼치고 그리고 관세지요. 보편 관세도 올리고 중국에 정말 강한 관세도 때리고 그때 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매수할 수 있는 적기고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고 우리 시장 외국인 들어오면서 꾸준한 상승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리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천천히 뭐 분할 매수해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는 뭐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펼칠 때 그때까지 뭐 시장은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이니까 그때까지 잘 분할 매수를 해 놓으면 이후에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요. 다들 뭐 어렵지만 좀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승을 대비하여 지금 사두면 좋은 섹터나 주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주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다른 데 보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어떤 호재나 어떤 이벤트나 뭐가 발생을 딱 했을 때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 그곳이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1월 6일이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돈들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6일 섹터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숏샷을 준비를 했거든요. 숏샷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일단 트럼프가 딱 당선됐는 날 뭐 사실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는 바이든 수혜주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는 급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요 섹터는 뭐 급락이 나왔다. 반대로 상승하는 섹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섹터. 보게 되면 조선주 그리고 금융주 집중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조선주나 금융주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가 나왔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보면 금융주는 다른 거 아닙니다. 트럼프 공약의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그러면 규제가 가장 심한 게 금융이거든요, 금융. 그래서 금융주가 규제 완화가 나오면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얘기가 나왔고요. 여담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일기 때도 규제 완화되고 금융주 수혜 받겠다. 금융주가 그런데 트럼프 일기 4년 동안 보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 금융주가 가장 못 올랐어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확 가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대신 조선주는 지금 슈퍼 사이클을 맞이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뭐 미국 조선업은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랠리까지 붙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탑픽으로 본다면 섹터 중에서는 일단 조선주가 가장 뭐 탑픽으로 유리하게 업황이나 트럼프 랠리 봤을 경우 유리하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조금 더 조선주 중에서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가장 대표적인 게 있는데 요 중에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D 한국조선해양 대형주 중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3사 중에 미국 미국 해군이라든가 이쪽 군함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수리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도 중요하죠. 트럼프 관련주니까. 따라서 그런 종목은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래서 뭐 대형주 중에서는 딱 압축을 하자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 미국 트럼프하고 관련된 HD 한국중공업, 하나오션 요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중소형주 또 대형주 외에 중소형주 관심 있으신 분도 있으니까요. 중소형주 중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조선업 1위는 중국입니다. 뭐 우리나라보다 작년 수주가 한 3배 이상 훨씬 많이 하면서 압도적으로 글로벌 1위거든요. 하지만 아직 우리 시장을 못 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선박이나 LNG 연료선.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수주를 삭스리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LNG 선박 관련돼 있는 조선기자재, 요거는 업황력으로 보면 가장 메리트가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더해서 트럼프의 에너지 장관이 셰일가스 CEO로 지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정책이 바이든 때하고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바이든 때는 미국이 LNG 수출을 막았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때는 그걸 용인을 해준다. 그러면 미국에 LNG 관련해서 플랜트 공장이나 짓는 게 붐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셰일가스 CEO니까 셰일가스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면 또다시 셰일가스 붐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피팅 업체입니다. 피팅 업체, 따라서 LNG 선박 관련 주에다가 이런 피팅 업체, 미국 플랜트까지 같이 수혜를 받는,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 한번 보게 되면 한 3종목 정도가 있는데 성광밴더, 하이로코리아, 태광 한 3종목 정도가 그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보면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올해 3분기가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소를 했습니다. 요건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좀 투자를 줄였거든요. 그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반대로 내년부터는 미국 쪽에 이런 플랜트 산업이 확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3종목 중에서도 어디가 좋을까? 순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는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가는데, 그러면 3종목 추세, 주가 추세를 보고 가장 강한 종목이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종목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일단 코스닥 지수는 가장 바닥권에 나와 있습니다. 대신 3종목 다 지수보다 강하고요.
그래서 지수보다 하이록 코리아는 조금 강하고 그 다음 태광, 그 다음 성광밴드입니다. 따라서 지수보다도 훨씬 강하고 이런 어떤 업황적 모멘텀에다가 트럼프 수혜까지 붙어 있으니까 뭐 성광밴드나 태광 강하게 가는 쪽에 유심히 살펴보시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시장을 좀 선도해 가지 않을까 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조선업 설명을 드렸다면 테마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테마도 어떤 테마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11월 6일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11월 6일 날 테마 움직임 제가 정리해 왔는데 한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상승을 했고요. 요건 11월 6일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 다음에 우주항공 상승을 했고 원전, 히토류, 다음날 조선주 상승을 했는데 가장 강하게 상승한 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따라서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탑픽으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했죠. 물론 24시간 안에 전쟁은 못 끝냅니다. 하지만 그만큼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력한 트럼프 테마고 여기에다가 유럽연합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뭐 3월 1일까지 민간 사업자 모집을 한다. 그래서 정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한 1055조 막대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내년에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테마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아닐까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을 할 게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보게 되면 뭐 번양건협이나 삼부토건 이런 어떤 토건이나 건설업체, 중소형업체 이런 애들은 너무 펀더멘탈이 워낙 안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쪽에는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펀더멘탈이 너무 안 좋은 뭐 토건이나 중소형 건설업체는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과거 이라크 재건 때 보면 건설 중장비가 한 4배, 5배 이상 수출이 되면서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설 중장비나 아니면 실제로 재건에 관련돼 있는 거 그런 쪽으로 본다면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가 그다음에 뭐 현대 에버다임 뭐 요런 쪽.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는 것은 SY 스틸텍인데 그 종목은 워낙 높게 상승을 했으니까 뭐 리스크 라인을 잘 잡고 또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또 펀더멘탈이 뭐 정말 적자가 크게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테마라도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그래서 지금까지가 뭐 내년도는 어차피 트럼프의 관점을 두고 시장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업종, 테마 요런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시장 대세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나온다면 언제 나올까요? 예,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요. 나온다면 내년입니다.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하고 우리 원화하고 차트를 겹쳐놨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원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갈 때 화살표 밑에가 원화 차트니까 이때 보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대세 상승. 그런데 지금 우리 원화 차트를 보면 정말 약세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약세보다는 결국은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즉 원화가 너무너무 약세니까요. 무슨 트리그만 받으면 강세로 가는데 그건 우리나라 자체보다는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감세 정책이나 관세 정책을 확 시행을 하면 그 이후에는 원화가 강세로 갈 겁니다. 그게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진입을 할 때는 두 가지 수익을 노리고 돌았습니다. 무슨 수익이냐면 첫 번째,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율에서 수익이 나고, 두 번째,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상승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런 환수익과 자본수익 두 개를 노리고 우리 시장에 확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원화가 지금 보듯이 1,400원대 역대 한 네 번째, 그만큼 약세 구간이고요. 그러면 이때 외국인이 들어오면 원화 강세로 환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 보면 글로벌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메리트, 환경이 딱 조성이 돼 있으니까요. 충분히 우리 시장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분할 매수, 그게 아니면 트럼프가 감세 관세 정책을 빵 시행을 하고 시장이 흔들릴 때, 그때는 반드시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흔들린다고 매도를 한다든가 이러면 완전히 거꾸로 되니까 요거 꼭 참고를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신다면 2025년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주가 폭락을 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워낙 삼성전자 주주분님들은 어려우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차트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차트 하나 먼저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역대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하락을 나타낸 겁니다. 보면 과거 IT 버블 2000년대죠. IT 버블일 때는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고점 대비 4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점 대비 43% 하락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급으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IT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는 글로벌 위기입니다. 글로벌 위기. 따라서 글로벌 위기에 따라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전체가 하락을 했다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락은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글로벌 위기에 전체가 하락을 했을 때는 반등이 빨리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 자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항상 반등이 늦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삼성전자 하락은 바로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부터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봐야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언제 반등을 할 것인지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것도 뉴스에 가끔, 많이는 안 나왔는데 뉴스에 가끔 나와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보시면 이제 D램 반도체 공정을 살필 때 18나노, 17나노, 15에서 16나노, 요것은 1X, 1Y, 1Z 공정이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요렇게 빨간색 박스권으로 칠해왔는데 요게 13에서 14나노 공정, 쉽게 말해서 1A 공정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 공정이 왜 중요하냐고 보면 앞에 원제더 여 앞쪽까지 건 항상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세계 최초 D램 반도체 개발, 그게 삼성전자인데 이 1A 공정에서는 미국 마이크론이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급히 서둘러서 1A 공정을 따라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 미국 엔비디아에 납품을 계속 못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납품된다, 콜 테스트 통과된다 했지만 지금까지 긴 기간 동안
테스트 못 된 원인이 기존까지건 HBM이라는 것은 D램 반도체를 차곡차곡 쌓아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쌓고 연결을 하는 기술적인 문제다. 이렇게 봤지만 그게 아니고 이 D램 반도체 원웨이부터 설계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공정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 기술적인 것보다 원초적인 이런 D램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반도체가 11에서 12나노 원시 공정인데 이 원시 공정은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보면 삼성전자가 앞에까지는 세계 최초인데 원웨이 공정 들어가면서부터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겨버려요. 이건 사실 우리는 세계 최초인지 알고 있었지만 벌써 뭔가가 삼성전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쉬운 점은 예전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독일에 다 모아놓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 와이프 빼고는 다 바꿔라 그러면서 카리스마 있게 가져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 난국을 헤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건 결국은 HBM, 컬터스트 지금 뭐 곧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양산에 들어가는 걸 보여줘야지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하나 해결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사실 제가 지금 두 번째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리스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사실 대응하기도 쉽지 않지만 여기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가끔 뉴스에 나왔는데 부각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요 부분까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11월 달에 가장 무서운 뉴스가 이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선단 공정, 이거는 D램의 DDR5를 나타내는 겁니다. DDR5 양산에 들어갔다는 뉴스입니다. 보면 창신 메모리가 DDR4에 이어서 DDR5도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CXMT가 창신 메모리거든요. 창신 메모리가 DDR4에 이어서 DDR5 제품까지 저가 물량 공세에 나선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위험하다. 그래서 아직은 정말 창신 메모리가 미국의 제재를 뚫고 DDR5를 양산에 들어갔다면 이건 사실 반도체 업황이 장기간 어려워집니다. 정말 장기간 어려워질 수 있고요. 왜 어려워지는지 그걸 단적으로 딱 보여준 게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D램 가격입니다. D램 가격을 보면 8월에서 9월로 가는 D램 가격이거든요. 이때 창신 메모리가 DDR4 저가로 물량을 막 밀어내고 있거든요. 밀어내고 있는데 이 DDR4 요 가격을 보게 되면 8월에서 9월 동안 DDR4 16GB 같은 경우는 22%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GB 같은 경우는 17% 폭락을 했습니다. 중국이 들어오면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DDR5 위에 그는 그대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창신 메모리가 아직 물량을 쏟아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DDR5까지 정말 양산에 들어갔다면 내년에 반도체 핵심인 DDR5 가격까지 폭락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업종은 마진을 남기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더 걱정은 뭐가 하면 창신 메모리가 정말 DDR5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이번에 3분기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때 보면 창신 메모리 DDR4가 강하게 오니까
DDR5 물량을 늘릴 거다. 포를 줄이면서. 그렇게 대응한다 했는데 DDR5까지 양산에 들어갔다. 그러면 대응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반도체 업체는 정말 어려워지고 장기간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7월부터 외국인들이 정말 폭탄 매도를 던졌잖아요. 그게 이 영향이 아닐까, 뉴스에. 그래서 미리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빠져나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라든가 정말 양산이 들어갔는지, 뭐 정말 제품이 나오는지 요것도 살펴보고, 정말 이제 뭐 공급되고 제품이 뭐 공급된다 이러면 반도체는 한동안 또 접근을 하면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격이 정말 어려워지는데, 요거는 트랜스포스가 예상한 중국 메모리 비중입니다. 지금 창신 메모리가 4에서 5%인데 올해가 내년이 되면 10%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정말 보면 중국 정부는 자기네 칩 서면 보조금까지 준다. 이런 보조금을 얻고 창신 메모리가 시장 점유율을 막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까지 생각을 해보면 D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95%, 딱 3강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창신 메모리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지금까지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가격이 빠지면 서로 감산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서 반도체 사이클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수익을 냈는데 중국 애들은 이런 거 없어요. 너가 죽든 말든 무조건 사게 막 밀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창신 메모리 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하고 치킨 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좀 뭐 안타깝게 항상 중국 애들하고 치킨 게임에서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고 다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측면까지 본다면 뭐 좀 반도체 같은 조금 반등이 나오거나 이러면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삼한전자까지 터치를 했잖아요.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10조 원 자사주 매집. 이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막대한 자사주 매집, 이 뉴스는 시장을, 삼성전자 주가를 상승 랠리로 이끄는 건 아닙니다. 상승 랠리는 결국 회사가 좋아야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급을 넣으면 반등이 나온다. 따라서 이 뉴스는 반등에 따른 뉴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뭐 HBM 납품 소식, 납품할 거 가능성이 높다. 잭슨왕이 뭐 빨리 요구를 했다. 사실 이런 뉴스는 과거도 가끔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 합쳐서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뭐 대응이라는 게 비중 축소 전략이죠. 그러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 그것도 기술적으로 뭐 제가 주가를 딱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보게 되면 항상 삼성전자는 앞에 고점을 2013년 고점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17년 고점을 확 넘어갔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2020년 앞에 고점을 확 넘어갔고, 그런데 이번에는 2021년 고점을 못 넘고 꺾였습니다. 이 얘기는 월봉 차트로 크게 보면 여기가 상봉을 형성을 했다. 상봉이라는 게 고점 신호지요. 상봉을 형성을 하고 꺾였다. 그러면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계속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던 이 빨간 라인이
상승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상승 추세선 또 보면 이번에 월봉 차트로 보면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확이탈 후에 다음 추세 되돌림이 있죠. 상승해오던 탄력이 있으니까 추세 되돌림은 이 추세선까지 되돌림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한다. 뭐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선까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한 65,000원 정도가 추세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반등 넘어간다면 65,000원에서 뭐 7만원, 뭐 6만원 후반대 그 정도 오면 아쉽지만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건 또 제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하락 추세로 이어지면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원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어떤 큰 기업들은 한 번에 확 빠지지는 않아요. 지루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장 지금 반도체 전에 중국하고 힘겨루기를 해서 아쉽게 우리가 또 물량해진 섹터가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뭐 몇 세대 반도체처럼 공정 세대로 우리가 앞서가다가 중국이 따라오면서 저가에 밀려서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월봉 차트입니다. 보면 2000년 초반 때부터 확 빠졌다가도 그래도 기술 선두 조절로 다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확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나오고, 빠졌다가 반등 후에 횡보도 하고, 그리고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희망을 주지만 2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이었습니다. 이게 중국 디스플레이에 밀리면서 적자가 나면서 이어져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창신 메모리가 정말 DDR5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어려워진다면 한 번에 빠지기보다는 지루하게 빠지게 되면 또 반등이 나왔다가, 빠지게 되면 반등이 나왔다가, 큰 기업들은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대응을 한다면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뭐 좀 우울한 얘기를 해서 그렇고요. 또 반대에 삼성전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 시각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다시 삼성전자가 정말 상승 랠리로 갈 만한 뉴스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거 설명을 드려야지 또 밸런스가 맞으니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보면 지금 보시면 PB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워낙 저평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1.1배 밑에 하늘색으로 이렇게 떴는데, 이 정도 저평가 됐을 때는 항상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그런데 지금이 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 측면으로 본다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수적인 측면은 역시 삼성전자는 기술력으로 이겨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HBM이 사실 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1, 2위도 아니고 3위로 아직도 뭐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니까 이 HBM 납품 넘었어. 내년도에 HBM4, 지금은 HBM3인데 4를 세계 최초로 뭐 개발을 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삼성전자가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세계 최초, 특히 HBM4 개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많이 빠지더라도 강하게 매수해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측면하고 메리트가 있고, 아직은 아니지만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저도 뭐 당연히 우리나라 인류기업 삼성전자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바라는 마음하고 현재 상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락한 삼성전자를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포인트가 있을까요? 근데 포인트는 지금 제가 미리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가장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다. 요게 하나 포인트고, 두 번째는 역시 기술력.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잃어버렸으니까 기술력. 여기 HBM 특히 4 세계 최초로 개발한다. 이런 게 나오면 좋을 수 있으니까요. 체크를 하면서 보고요. 요게 아니면 뭐 앞에 말했지만 한 6만 5천 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대응을 해놓고 보는 전략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반도체 중소형 장비주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삼성전자 꺾이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당선되면서 사실 반도체는 또 악재지요. 트럼프는 뭐랄까 미중 분쟁이 일어나고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옥죄니까 반도체 업종에서는 좀 불리한 업종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첫날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제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요게 11월 초까지 차트거든요. 보면 삼성전자가 맨 밑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관련한 전공정, 장비주, 그 다음 삼성전자와 부터가 빠져 있고요. 그 위에 뭐 후공정, HBM 관련 그 맨 위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버텼는데 지금 보면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면서 이게 꺾여 있거든요. 다시 SK하이닉스도 꺾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소재 이 섹터는 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뭐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장주인 삼성전자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다 같이 반도체 업종을 꺼집고 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종보다는 일부에서 설명드린 트럼프 수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호재를 받고 그런 것들이 내년에 트럼프가 취임되면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또 반도체가 변화가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제가 보는 시각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2차 전지는 지금 뭐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바닥으로 보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왜 바닥인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닥 신호 중에 가장 첫 번째 바닥 신호는 실적입니다. 실적. 그런데 보면 2차 전지가 3분기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실적이 바닥 신호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3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고 4분기 내년으로 되면 실적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지금이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 바닥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3분기가 얼마나 실적이 안 좋은지 그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보게 되면 제가 2차 전지 여기 보면 소재주, 양극재부터 해서 동박 쫙 있는 대장주들 다 실적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영업이익을 다 더했거든요. 이 기업들 영업이익을 다 더했더니 올해 3분기 2,622억 적자입니다. 엄청난 적자입니다. 2,000억 넘는 적자. 그랬더니 얘네들 작년 3분기 때 봤더니 1,689억 흑자랐습니다. 작년에 1,600억 흑자에서 2,600억 적자로 엄청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해 2분기 800억 적자에서 2,600억 적자로 정말 큰 적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3분기 때 적자로 따지면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가장 피크라는 겁니다. 적자가. 그리고부터 좋아지게 되면 지금이 바닥 신호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극재 대장주인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실적 추이를 가져왔거든요.
실적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것은 미래에셋 리포터 단위는 10억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게 되면 포스코퓨처엠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3분기가 10억입니다. 10억 영업이익이. 그렇지만 4분기 때 50억 예상을 하고요. 내년 1분기 때는 310억으로 확 좋아질 거다.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직검이 바닥이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에코프로 BM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분기가 412억, 크게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한 283억 적자 예상을 하고요. 대신 적자가 줄어들고 내년 1분기가 되면 한 15억 적자, 2분기가 되면 261억 흑자로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그래서 보면 이번 3분기가 실적으로 본다면 최악의 국면이다. 즉 주가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가장 안 좋을 때가 주가 바닥이니까요. 그리고 4분기 내년으로 가면 실적이 확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실적이 바닥 신호가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닥 신호는 업황입니다. 업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건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인데 계속 성장을 합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특히 전기차 침투율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내년에 가장 크게 성장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보면 시장별로 YOY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가 보면 우리가 가장 주력으로 삼는 북미 시장이 30% 성장을 하고, 그 다음 유럽 시장이 26%, 그 다음 지금까지 성장을 견인한 중국이 13%. 즉 내년에는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 중심으로 상승을 한다. 여기가 우리 주력 시장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2차 전지 산업에게는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큰 호재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왜 지금이 업황적으로 저점인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배터리 가격입니다. 여기에 뭐 주황색이 NCM 배터리이고 까만색이 LFP 배터리, 두 개 상관없이 보면 배터리 가격이 확 급락을 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뭐 수직 낙하하듯이 하락하며 배터리에 납품하는 2차 전지 소재 가격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졌는데 보면 이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보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대중화가 가면서 특히 북미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일 때 지금이 업황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점, 즉 업황 바닥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황적으로도 지금이 바닥 신호가 나왔다 볼 수가 있고요. 주황색은 다른 것보다 전체 신차 가격이고 까만색은 전기차 신차 가격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죠. 이게 가격이 좁혀진다는 것은 전기차가 본격적인 대중화로 갈 수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중화로 가고 업황도 지금이 가장 낮고 내년 후내년 가면서 대중화 가면서 업황도 훨씬 좋아진다. 따라서 첫 번째 실적, 두 번째 업황, 사실 이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가격 하면서 대중화 가면서 많이 팔리니까 우리 실적도 내년 가면서 좋아진다. 그래서 바닥 신호가 동시에 나왔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소재주, 양극재, 전해액, 동박, 분리막, 요 가격도 보면 강하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멈췄죠. 보면 가격이 전해액도 강하게 하락을 하다가 멈췄고요. 동박은 살짝 반등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분리막도 강하게 하락을 하다가 멈췄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고 내년에는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배터리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 바닥 신호가 나와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좀 더 분기적으로 분기별로 끊어서 업황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게 되면 요거 미래에셋 리포트인데 메뉴에 여기 P라고 쓰게 닿는 P는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그 밑에 Q는 물량입니다. 즉 어떤 제품을 얼마 가격에 팠냐 이거 두 개 곱하면 매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밑에 수익성으로 표시가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 때 보면 가격도 하락을 하고 수익성도 줄고 Q도 줄고 보면 다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업황이 가장 안 좋다는 거죠. 다 주니까. 그런데 4분기로 가면서 이제 주는 게 멈춘다. 더 이상 안 주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 때는 명확하게 가격들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멈추고 수익성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쪽 그리고 물량이 증가하고 여기에 확 계속해서 간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이 업황적으로도 가장 어렵다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IRA 법안 폐지가 되면 업황이 이렇게 가지 않고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IRA 법안 폐지는 안 됩니다. 크게 보면 일단 먼저 통과된 법안을 폐지하려면 상원에서 60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이 60명이 안 되잖아요. 즉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예산을 가지고 좀 축소시키고 이렇게 한다. 그것도 뭐 절반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런 IRA 수혜를 받고 있는 공화의원 18명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50%가 안 돼요.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조금은 수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큰 틀에서 변화가 생기거나 뭐 IRA 법안이 폐지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뭐 최근에 폐지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급락을 했는데 보면 단기 급락이고 바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게 폐지가 아니라는 거 시장에서 알았다는 거죠. 이처럼 IRA 법안 폐지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산업 움직임에 따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실적 바닥 신호 나왔고 업황 2차 전지 업황 바닥 신호 나왔고 그럼 하나가 남았잖아요. 하나 마지막 바닥 신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2차 전지에는 공매도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따라붙었잖아요. 이 공매도를 보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날 11월 5일 그리고 한 11월 19일 요 짧은 기간 동안 공매도가 확 줄었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 줄었냐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많은 공매도가 한 9%나 확 줄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매도를 친 세력도 지금이 바닥이구나. 공매도는 주가가 가장 낮을 때 사서 갚아야 수익을 내니까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도 바닥으로 본 겁니다. 따라서 공매도 입장에서도 바닥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매도에 뭐 많이 감소를 하고 이랬던 대주전자제로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런 어떤 공매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업황 바닥, 실적 바닥 신호가 나오고 공매도 바닥 신호가 나왔을 때 이들 종목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대주전자재료 요런 쪽에는 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제 제가 2차 전지는 바닥 신호가 나왔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V자 반등 그건 어렵습니다. 뭐 저 마음 같아서는 바로 V자 반등 기대하고 싶지만
어려운 이유는 먼저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2차 전지 가장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에이션입니다.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 예상 PER을 보게 되면 50세배입니다. 상당히 고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PER이, 선행 PER이 8배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뭐 정말 크게 고평가가 돼 있죠. 그런데 이 고평가됐다는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뭐 CATL이라든가 BILT는 내년이 되면 19배나 18배 정도입니다. 즉 같은 동종 업종에 비해서도 훨씬 고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내년에 가면 이게 한 29배로 줄어들고요. 그때 뭐 CATL이나 BILT는 한 5배, 4배로 줄어들고요. 즉 동종업계에 비해서 고평가됐다는 것은 바닥이 나왔지만 바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고평가가 돼 있으니까. 따라서 지루한 횡보가 나올 수 있다. 요건 머릿속에 꼭 넣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횡보가 나올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요것은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2차 전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전기차 대중화 오기 전에 태양광 대중화가 왔는 측면, 그때 주가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또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보면 2006년 7년 이때 보면 태양광이 이제 대중화된다 그러면서 태양광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달러를 막 넘어갔어요. 그때 폴리실리콘 제조업체 OCI 홀딩스 월봉 차트를 보면 확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중국 기업이 폴리실리콘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수직 낙하를 해요. 확 떨어질 때 OCI 홀딩스 주가도 확 빠지고,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은 바닥에서 횡보를 할 때 가격은 하락해서 한 1년 8개월 정도 횡보를 했고요. 횡보 후에 자세히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태양광이 대중화되면서 매출액이 확 늘고 OCI 홀딩스가 뒤에서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2차 전지가 가장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런 횡보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 한 2분기 넘어서 상반기까지건 이런 어떤 횡보가 이어질 거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화가 오면 앞에 태양광 때처럼 크게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좀 물려서 어려우신 분들은 내년에 이런 전기차 대중화 나오면서 상승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횡보가 이어질 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업황이 좋아지면서 횡보잖아요. 그러면 저점은 조금씩 높일 거, 고점도 조금씩 높이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횡보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보면 뭐 11월 5일 트럼프가 뭐 11월 6일 트럼프 당선되고 한 차례 흔들렸던 그 부분까지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또 비중을 조금 축소를 했다가 또 조정이 나오면 앞점 저점보다는 조금 높은 지점 또 어떤 비중을 추가하시고, 그리고 정고점을 또 살짝 넘어가면 또 비중을 줄이시고, 또 조정이 나오면 또 비중을 늘리시고, 그러다가 내년에 대중화를 보고 크게 확 움직임을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대장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컨트롤에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뭐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정받은 포스코 홀딩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해도 됩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보게 되면 뭐 주력 산업인 철강도 어렵고 2차 전지도 지금 캐전 구간에서 어렵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형주라는 것은 항상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업황이 가장 어려울 때 사놓고 기다리면 다 수익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 사놓고 업황이 좋아지면서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업황이 어려워질 때 사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업황이 턴을 하기 시작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철강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번 3분기 때 포스코홀딩스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철강 부분 중에서도 사실 중국 자회사가 가장 어렵고 기업이 어려웠다. 그건 중국 철강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 자회사가 어려웠다. 요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 철강 가격입니다. 보게 되면 열연가, 냉연가, 철근, 그 다음에 호판 가격인데 보게 되면 계속 하락을 하다가 9월, 10월, 11월 오면서 확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상승을 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8월 달에 중국이 더 이상 제철소 짓지 마. 그 시가 나왔고, 그러면 공급이 더 이상 안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중국이 막대한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 따라 철근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중국 자회사가 이제 4분기 때부터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을 수 있다. 요게 내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나라 철근 가격, 후판 마찬가지고 보면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중국 가격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나면 또 1에서 2분기입니다. 개월보다 지나면 반영이 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등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가격도 바닥을 멈추고 턴을 할 확률이 높다. 즉, 주력인 철강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이 바닥이다.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가장 어려울 때 관심을 가져도 된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2차 전지 쪽으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죠. 리튬. 그래서 리튬 가격이 포스코홀딩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어떤 그래프가 하면 현재 탄산 리튬 스팟 가격을 요렇게 점선으로 연결을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노란 막대 그래프는 탄산 리튬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코스트. 그러면 지금 중국 제련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더 비싸잖아요. 파는 것보다. 그러면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CATL 장신성 리튬 공장이 생산 중단은 됐고요. 요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남미 아르헨티나 염호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염호 공장에서 만드는 비용이 가장 싸요. 그러면 가격 경쟁률이 가장 강하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면 손실 나는 구간까지 오고 또 생산 중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이 더 하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즉 리튬 가격도 하락할 수 있는 바닥까지 왔다. 이 얘기는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어려운 위치다. 즉 지금이 가장 어려운 저점 위치다. 이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철강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따라서 제가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서 되듯이 지금이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화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화재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2022년인가요? 태풍이 오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침수되고 1년간 공장 가동이 어려울 거다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악재가 쏟아졌을 때. 그처럼 지금처럼 모든 게 가장 어려울 때가 저점이고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수익권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분할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기다리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팁을 하나 드리면 내년에 IRA 법안에 따라서 중국산 리튬은 사용 못합니다. 북미로 들어가는 데는. 그러면 북미 쪽에 거래되는 리튬은 프리미엄이 붙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따라서 리튬 가격은 보면 요 노란색이 리튬 가격인데 진짜 강하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지만 이제 점진적인 반등이 나올 거다.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단계까지 점진적인 반등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부터 북미 시장에는 중국 리튬을 못 쓴다. 그러면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 있다. 즉 포스코 홀딩스에는 정말 호재지요. 따라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고 한 70개 이상 2차 전지 관련주, 대장주부터 해서 중소형 장비주까지 전부 다 엑셀 파일에 실적 정리를 쫙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대형주, 3부에 보면 대형주 실적이 정말 안 좋다 보여드렸듯이 다 했더니 다 안 좋아요, 2차 전지가. 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실적이 싹 좋아지는 섹터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섹터는 다른 게 아니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요 부분 섹터들이 그래도 가장 실적이 좋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4680 원통형 배터리 중에 TCC 스틸, 동원 시스템 필에너지는 작년 3분기 때 비해서 올해 3분기 때 더 좋아졌어요. 2차 전지는 최악으로 실적이 안 좋았지만 얘네들은 더 좋아졌거든요. 여기에다가 4680 원통형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양산에 들어간다는 이런 어떤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가장 빠르게 좋아지는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면 TCC 스틸, 동원 시스템 필에너지, 원통형 배터리 중에 실적이 작년 3분기보다 좋아진 요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고, 요 중에서도 PER,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만 가지고 환산해서 PER 내면 가장 저평가는 동원 시스템이거든요. 동원 시스템즈를 먼저 탑픽에 놓고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2차 전지 섹터 이래 관심 있게 보시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딱 사서 계속 보유해서 크게 수익 내겠다 이거 아닙니다. 2차 전지는 제가 3부에서 설명드렸지만 반등이 나오면 또 비중 축소, 밀리면 또 재매수, 비중 축소 이런 전략이니까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반등을 보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산업 사이클이 흘러가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는 요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 섹터다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중소형 장비주 중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것도 제가 한 70여 개 다 중소형 장비주까지 실적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적적으로 가장 유리한 종목, 한 종목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게 아니고 코윈테크입니다. 코윈테크는 보게 되면 2023년 3분기, 작년 3분기 때 영업이익이 48억인데 올해 80억으로 확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3분기 기준 PER이 한 5배 정도로 워낙 낮으니까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보면 11월 초에 거래량을 내고 상한가가 갔거든요. 요건 다른 게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 장비 납품입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2차 전지 선도한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 장비 시장을 먼저 선점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11월 달에 호실적도 나왔으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놓고 쭉 가는 게 아니고 반등을 보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중소형 장비주들은 항상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달 제일 저점 이탈을 하게 되면 요건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요점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로 지금은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고 같이 하락을 했는데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좀 더 반등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2차 전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팁, 요것은 미래에셋 증권 리포트에 나왔는 걸 하나
뭐 좋은 리포트라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여러분,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2차 전지 비중 확대 전략을 냈습니다. 3부에서 저평가됐던 신호, 3가지 신호 설명드렸는데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비중 확대 신호까지 냈고요, 리포트로. 그리고 리포트에서 관심 가질 만한 전략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2차 전지 섹터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조금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쪽 여기에는 테슬라를 포함한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LFP,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또 대량 수주를 받았잖아요. 물론 당장 양산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LFP 배터리 관련, 그래서 양가에 요걸 놓고 겹치는 교집합, 겹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자. 어느 하나라도 좋아지면 수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요 겹치면 관심을 가지자, 요 전략이 요번 미래에셋 리포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요 겹치는 종목 중에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는 LNF고, 장비는 PNT,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 요렇게 탑픽으로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전략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또 자기가 또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정보사 리포트 같은 경우들은 또 자주자주 참고를 해보시고, 또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도 이익경제TV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또 자주 또 유튜브 올려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대표님만의 주식 매수 기법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은 워낙 다양하고 많이들 아시니까 그거 외에 특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에게 팁을 한번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잘 만들어서 상장이 됐고 가장 높은 최대 주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사비를 들였어. 자기 회사 주식을 막 사요. 왜 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주가가 최대 주주가 생각했는 것보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장내 매수를 하죠. 개인들처럼 장내 매수를 통해서 회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 주주가 주식시장에서 직접 장내 매수하는 거, 이런 기업들은 지나고 나면 크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내 매수는 명확하게 장내 매수, 몇 주를 샀고 얼마에 샀다 공시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이렇게 장내 매수 1000주, 2000주가 아니고 10만 주, 30만 주 대량으로 샀는 종목, 이런 종목들 같이 어려울 때 같이 사놓고 나면 최대 주주하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어느 순간 크게 가는 경우들 훨씬 많았으니까요. 요런 것도 팁을 해보시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1세대, 2세대가 물러나고 다음 세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잘 경영을 했어요. 이제 자식에게 물려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정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정려를 할까요? 주가가 여러분 주당 10,000원에 100만 주 정리한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이 40%니까 엄청나게 세금 내죠. 근데 주가가 1,000원일 때 정려를 하면 1,000원 곱하기 100만 주 10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최대 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시점은 자기 회사 주가가 스스로 가장 낮다고 판단됐을 때 대량의 정려가 일어나거든요. 물론 최대 주주가 돌아가셔서 한 번에 일어나는 정려 이런 거 외에 살아계시는데 경영권 승계, 이것도 보면 다 나와요. 정려 얼마에 했고 이런 것도 정려라고 딱 찍혀 나와요. 주식이 공시에. 그래서 요렇게 주가가 하락했는데 정려 공시가 나왔다.
그것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러면 다시 갈 수 있거든요. 요런 거. 또는 여러분, 큰 돈이 움직인다. 뭐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공시가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자본금이라든가 변화가 생기면 공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돈이 기업에 확 들어왔다. 공시가 나왔다. 또는 주식 지분을 확 매수했다.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또 매수하면 크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공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건데, 공시 공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접근하기 어려우신데 뭐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에 오면 공시 관련된 케이스들 다 정리가 되고 또 유튜브에 올려놓으시니까요. 오셔서 여러분들은 뭐 한번 시청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요즘 또 뭐 참고하셔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공시 공부도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뭐 국내 시장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어렵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시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조금만 힘을 내고 또 이럴 때 또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내년 후내년 크게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들 힘들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